중국 본토에서 불과 180km, 배로 몇 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섬 하나를 중국 공산당은 70년이 넘도록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육군을 보유했던 마오쩌둥이었죠. 400만 대군을 이끌고 국민당을 본토에서 완전히 몰아냈던 그 사람이 코앞에 있는 대만은 왜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미국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명적인 실수들이 겹쳤거든요. 진몬도에서의 참혹한 패배, 한국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그리고 소련의 배신까지. 마오쩌둥의 대만 정복 실패에는 드라마틱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천안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마오쩌둥의 연설에 환호했죠. 이때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무려 4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비군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계속된 내전에서 단련된 정예 병력이었고 사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반면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본토에서 쫓겨나 대만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죠. 국민당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1948년부터 시작된 요서회전, 화이하이 전투, 핑진 전투에서 연달아 대패하면서 정예 병력 대부분을 잃어버렸거든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군대 내부의 사기는 바닥이었으며 심지어 일부 부대는 통째로 인민해방군에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스는 황급히 금괴와 문화재 그리고 남은 병력을 배에 실어 대만으로 옮겼죠. 상황만 보면 마오쩌둥의 완승이었고 대만 점령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대만을 바로 치지 않고 먼저 작은 섬 하나를 공략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진몬도, 우리가 금문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었죠. 진몬도는 대만 본섬에서 200km나 떨어져 있지만 중국 푸젠성 해안에서는 겨우 10km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중국 본토에서 진몬도의 건물들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거든요.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 전 전초기지로 3기의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문제는 마오쩌둥 측의 정보력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지휘부는 진몬도의 국민당 군대가 고작 2개 사단 정도만 주둔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9,000명 정도의 병력만 투입하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본토에서 승승장구하던 자신감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거죠. 국민당군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해왔으니까 진몬도도 쉽게 함락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당군은 이미 진몬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7,000개가 넘는 지뢰가 해변 곳곳에 깔려 있었고 200개 이상의 지하 벙커가 섬 전체에 구축되어 있었으며 미국제 M5A1 경전차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민당 정보부는 인민해방군의 상륙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고 장제스는 급히 추가 병력과 무기를 진몬도로 보냈죠. 마오쩌둥의 군대는 완전히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25일 새벽 인민해방군 9,000여 명이 목선과 어선에 나눠 타고 진몬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터졌는데요. 당시 인민해방군에는 제대로 된 상륙함이 단 한 척도 없었거든요. 해군이라고 부를 만한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어민들에게서 징발한 낡은 배들로 바다를 건너야 했죠. 군함도 없이 나무배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수천 척의 상륙정과 군함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세계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상륙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을 틈타 일부 병력이 해변에 발을 디뎠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듯 했거든요.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본토에서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오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국민당 해군 함정들이 인민해방군의 수송선단을 발견하고 포격을 시작했고 화염방사기로 무장한 병력이 해변에 상륙한 적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인민해방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몬도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상당히 큰 지역인데요.
상륙작전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거죠. 썰물이 시작되면서 해변에 정박해 있던 목선들이 모래사장에 좌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들은 후속 부대를 실어 나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죠. 국민당 공군이 이 좌초된 배들을 폭격했고 불타는 배들의 잔해가 해변을 뒤덮었습니다. 후속 지원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첫 번째로 상륙한 병력들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탄약 보급도 안 되고 식량 보급도 안 되고 부상자 후송도 불가능했죠. 그들은 섬에 갇힌 채 국민당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국민당군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고 미국제 전차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대전차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전투는 사흘간 계속되었는데요. 이미 승패는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탄약도 식량도 바닥난 인민해방군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국민당군의 전차와 포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일부 병사들은 마지막 총알을 자신에게 쐈고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10월 27일 전투가 끝났을 때 상륙한 9천여 명 중 약 3천 명이 전사했고 5천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본토로 살아 돌아온 병사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이 참패는 마오쩌둥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도 작은 섬 하나를 점령하지 못한 거니까요. 진먼도의 면적은 겨우 150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작은 섬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명확했는데요. 해군이 없었던 거죠. 아무리 육군이 강해도 바다를 건너야 하는 작전에서는 해상 전력이 필수인데 인민해방군에는 그게 전무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미국이 제공한 구축함과 순양함,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하늘과 바다 모두에서 열세였던 겁니다. 마오쩌둥은 이 패배 이후 대만 침공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군 건설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고 소련의 함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죠. 1950년이 되면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질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에서 군함을 구입하고 해군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상륙함을 건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마오쩌둥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개시한 거죠. 한국 전쟁 발발은 대만 문제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원래 미국은 대만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1950년 1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대만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태평양 방위선에서 대만을 제외한다는 연설까지 했죠. 장제스 정권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도 팽배했습니다. 미국은 장제스에게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쏟아부었지만 그 돈은 대부분 부패한 관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국민당군은 계속 패배만 했거든요. 중국 본토가 공산화된 마당에 굳이 대만까지 지켜야 하나 싶었던 겁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은 장제스를 포기하고 새로운 아시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마오쩌둥에게는 이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미국에게 공산주의가 아시아 전역에서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렸거든요. 도미노 이론이라는 개념이 부상했는데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주변 나라들도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논리였죠.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대만이 무너지면 필리핀과 동남아시아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틀 만인 6월 27일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하라는 명령이었죠.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미 해군 최강의 함대가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 바다를 막아선 겁니다. 당시 제7함대는 항공모함 벨리 포지오를 기함으로 순양함과 구축함 수십 척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함대 하나만으로도 인민해방군의 모든 해상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대만 침공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게 되었죠. 마오쩌둥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미군이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북진하기 시작하자 마오쩌둥은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1950년 10월 중국은 한반도에 수십만 명의 지원군을 파견했는데요. 이 병력은 원래 대만 침공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정예 부대들이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한반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한국 전쟁에서 중국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약 18만 명이 전사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상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거라는 게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완잉도 이 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전사했죠. 결국 한국 전쟁은 1953년에 휴전으로 끝났지만 그 사이 대만의 방어 태세는 훨씬 더 견고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원조가 대대적으로 투입되었고 국민당군은 재정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1954년이 되자 마오쩌둥은 다시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한 접근법을 택했는데요. 바로 포격전이었죠. 직접 상륙하는 대신 해안에서 포탄을 쏴서 국민당군을 서서히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1949년 진먼도 참패의 교훈을 반영한 거죠. 해군력이 부족하니까 일단 장거리 포격으로 적을 소모시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954년 9월 3일 인민해방군은 진먼도를 향해 대규모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제1차 대만 해협 위기의 시작이었죠. 당시 진먼도에는 국민당군 5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마주 열도에는 1만 5천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우원라이 국무원 총리는 대만 해방을 공식 선언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곧 대만을 되찾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죠. 포격은 2달간 계속되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진먼도의 민간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고 섬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먼도는 함락되지 않았거든요. 국민당군은 지하 벙커에서 버텼고 미국에서 지원받은 물자로 방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또다시 결정적으로 개입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중화민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포모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포모사는 대만의 옛 이름인데요. 이 결의안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대만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조치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중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미국은 이미 수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중국은 핵무기가 전무했습니다. 핵 공격을 받으면 중국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마오쩌둥은 이런 위협에 공개적으로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포격을 중단했습니다. 이 위기는 마오쩌둥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과 맞설 수 없다는 거였죠. 아무리 육군이 강하고 인구가 많아도 핵무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요.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며 원자폭탄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오쩌둥은 핵무기만 있으면 미국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핵무기 개발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폭탄 설계, 운반 수단 개발까지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죠. 소련이 기술을 지원한다고 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대만 문제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마오쩌둥은 초조해졌죠. 그래서 1958년 마오쩌둥은 또 한 번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제2차 대만 해협 위기, 역사에서는 진먼 포격전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시작된 거죠. 이번에는 1954년과 다르다고 마오쩌둥은 확신했습니다. 중국 공군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었거든요. 소련에서 제트 전투기를 도입했고 조종사 훈련도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련이 핵 우산을 제공해 줄 거라고 기대했죠. 흐루쇼프 수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소 동맹 관계를 재확인한 직후였으니까요. 마오쩌둥은 소련의 핵무기가 중국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1958년 8월 23일 인민해방군은 진먼도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만 5만 7천 발의 포탄이 쏟아졌는데요. 이건 단일 지역에 대한 포격으로는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었죠. 포탄이 비처럼 쏟아졌고 진먼도,
전체가 연기와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작전 기간 동안 총 47만 발 이상의 포탄이 발사되었고 단위 면적당 착탄 밀도로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몬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준의 화력이었거든요. 포격과 동시에 양측 공군도 충돌했습니다. 대만 해협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죠. 국민당 공군이 미국에서 막 도입한 신무기를 사용한 겁니다. 바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었는데요. 이건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적외선 추적 방식으로 적기의 엔진 열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따라가는 혁신적인 무기였죠. 조종사가 적기를 눈으로 계속 쫓지 않아도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물을 추적했습니다.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런 무기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공중전 방식, 그러니까 기관총으로 적기를 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아와서 동료기가 폭발하는 걸 목격한 겁니다. 공포가 퍼졌고 중국 조종사들은 혼란에 빠졌죠. 교전 과정에서 양측 모두 수십 대의 전투기를 잃었지만 중국 쪽 피해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마오쩌둥이 기대했던 공군력 우위는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불발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하나가 중국 영토에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을 회수해서 소련에 보냈고 소련은 이걸 역설계해서 자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패배가 소련의 기술 발전에 기여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당시 전장에서 중국 공군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밀리기 시작하면서 포격만으로 진먼도를 압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미국의 대응도 1954년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중국 본토의 공군 기지를 폭격하겠다고 경고했고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미 해군은 대만에 추가 함정을 파견했고 국민당군에 대한 무기 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너무 위험한 발언이라며 만류했지만 아이젠하워는 물러서지 않았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에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건 소련의 반응이었습니다. 후르쇼프 수상이 마오쩌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내용은 냉정했죠. 소련은 미국과 핵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다, 자제하라는 거였습니다. 마오쩌둥이 믿었던 소련의 핵우산이 실제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면 소련은 나 몰라라 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동맹이라고 믿었던 나라가 정작 위기 상황에서는 등을 돌린 거죠. 완전히 고립된 마오쩌둥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부터 포격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점점 줄어들었죠. 흥미로운 건 마오쩌둥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기묘한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홀수 날에만 포격하고 짝수 날에는 쉬는 식으로 바꿨거든요. 이건 국민당에게 보급품을 실어 나를 시간을 주는 셈이었는데 마오쩌둥은 이걸 휴전이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포장했죠. 결국 포격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마오쩌둥은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후 그가 살아있는 동안 대만 침공 시도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1958년의 실패 이후 마오쩌둥은 대만 문제를 장기전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때 해결하자는 시기였죠. 왜 마오쩌둥은 끝내 대만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양 전력의 부재였습니다. 1949년 진먼 상륙작전의 실패에서 보듯이 인민해방군은 바다를 건너는 능력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대군을 보유해도 배가 없으면 섬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륙국가였고 해군에 대한 투자가 미미했죠. 이 근본적 약점은 마오쩌둥 생전에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핵무기의 부재도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1954년과 1958년 두 차례 모두 핵 위협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응할 수단이 전혀 없었거든요. 핵전쟁이 벌어지면 중국만 일방적으로 파괴당할 상황이었죠. 중국의 첫 핵실험이 성공한 건 1964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핵 개발을 서두른 이유가 바로 대만 문제 때문이었지만 핵무기를 손에 넣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한국 전쟁의 타이밍도 마오쩌둥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950년 초만 해도 미국은 대만에 개입할 의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불개입을 선언했을 정도였죠. 만약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그래서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가정에 불과하지만 마오쩌둥에게 대만 침공의 창이 열려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남침을 감행하면서 그 창은 영원히 닫혀버렸죠.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도 마오쩌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소련과의 동맹을 믿었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소련은 중국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후르쇼프의 메시지가 보여주듯이 소련에게 중국은 미국과의 핵전쟁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중소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1960년대에는 국경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죠. 마오쩌둥은 결국 혼자 싸워야 했고 혼자서는 미국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1976년 9월 9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내 대만을 손에 넣지 못한 채였죠. 그가 죽고 나서 중국의 대만 정책은 크게 바뀌었는데요.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무력 정복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과 외교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거든요. 일국양제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경제 교류를 통해 대만을 서서히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 채택되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에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대만에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죠. 대만도 변했습니다. 장제스가 1975년에 사망한 후 그의 아들 장진궈가 권력을 이어받았는데요. 장진궈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죠. 1987년 계엄령을 해제했고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으며 야당 활동을 합법화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본격적인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2000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오쩌둥이 정복하려 했던 그 섬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마오쩌둥의 실패가 대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만약 1949년이나 1950년에 대만이 점령당했다면 대만 사람들은 중국 본토와 같은 운명을 겪었을 겁니다. 대약진 운동의 기근, 문화 대혁명의 광기, 수천만 명의 희생을 함께 겪었겠죠. 하지만 마오쩌둥이 바다를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대만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만 해협의 긴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마오쩌둥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고 이제는 항공모함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죠. 해군력도 급성장해서 함정수로는 미 해군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대만 해협을 건너서 섬에 상륙하고 점령하는 건 여전히 엄청나게 어려운 작전입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마오쩌둥이 풀지 못했던 문제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마오쩌둥이 대만 정복에 실패한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이고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타이밍과 기회가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예시이기도 하죠. 세계 최대의 육군을 가지고도 180km 떨어진 섬 하나를 점령하지 못한 마오쩌둥의 좌절은 오늘날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오쩌둥의 대만 실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